서가 명가. 자, 그래서 무덤과 인골이 말하는 고대사. 저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하여튼 무덤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인골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하고 저 스스로도 뭐 지식도 없고 중요성도 모르고 했는데 요즘은 무덤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인골이 중요하구나. 예,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뼈가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가 어떤 생물학적인 개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연구가 있겠죠. 성별, 연령, 신체적인 특징, 알았던 질병, 그렇죠? 영양 상태 등등. 또 하나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연구도 문헌 자료가 아니라 뼈가 말해준다. 제가 뭐 즐겨보지는 않지만 미드의 뭐 본즈, 뭐 뼈는 말한다 이런 드라마처럼 정말입니다. 뼈가 범죄를 푸는 열쇠만이 아니라 역사를 푸는 데에도 뼈가 이용되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과이과 구분이 사라지는 거고 역사하는 사람이 이제는 뼈까지 연구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온 겁니다. 한국 고고학계의 가장 그 원로이신 분은 이제 김원룡, 스스로는 김원용으로 불리길 바라셨는데 그 교수님이 평상시에 하신 말씀이 유명한 외과 의사의 연구실 주변에는 오진과 수술 잘못해서 죽은 환자들의 유령이 둥둥 떠다닌다. 그것처럼 발굴 많이 한 고고학자는 잘못 발굴해서 제대로 풀지 못한 유적의 혼들이 둥둥 떠다닌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희들 실수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은 실수투성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유관 분야, 체질인류학 혹은 형질인류학 혹은 법의학 이런 분들하고 함께 조사를 하다 보니까 깨우치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좁았구나. 우리가 역사학자가 생각이 너무 좁았구나. 그래서 협동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인골이 중요한 고고학적인 자료이자 우리 역사를 해명해 주는 1등급 자료. 금관도 중요하지만 황금 칼도 중요하지만 인간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역시 인골이 말한다. 여러분 과학의 발전이 정말 무섭잖아요. 눈부시잖아요. DNA 갖고도 요즘 그 화성 살인 사건도 지금 해결하잖아요. 옛날에는 인골이 안 나오면은 사람이 여기 있겠지 싶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식인가 하면요. 사람의 배 정도 해당되는 만약에 지금 뼈는 없지만 배 정도 되는 부위의 흙을 채취해서 조사해 보니까 뭐가 나와요? 기생충이 나와요. 기생충 알. 그 환자의 배 부분에 변이 차 있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흙 가지고 분석하면은 기생충 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인골 연구가 제가 보기엔 앞으로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을 군대 보낼 때 유해발굴단 보냅니다. 유해발굴단. 거기 가면 경력도 인정해주고 이왕이면 군대 가는 동안 하나 배우면 좋잖아요. 거기서 뼈를 발굴하고 뼈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게 두개골이고 이거는 뭐 팔뚝뼈고 다 이건 동물뼈고 사람뼈고 이거를 이수한 친구들이 제 아래 여럿 있거든요. 그럼 같이 발굴 가면은 정말 제가 모르는 분야를 야 이거 동물뼈냐 그러면 쌤 이건 사람의 척추 어디 뼈입니다. 야 기특하다. 이런 그래서 역사학과 학생이 이제는 유해발굴단에서 공부를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전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전족. 중국인들 전족. 어릴 때부터 발을 쫄라매가지고선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해서 일종의 변형을 시키는 것이죠. 발을 그렇게 하면 전족이고 머리를 그렇게 하면 그건 편두라고 합니다. 어린애가 태어나서 머리뼈가 아직 말랑말랑해서 변형될 일은 나중에 굳어버리지 않았을 때 이 어린애 뼈를 두개골을 살아있는 어린애를 천이나 나무 판자나 돌을 이용해서 납작하게 눌러서 그걸 끈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서서히 변형이 진행되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니까 여기가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올라가서 뒤가 뾰족해지거나 또 반대로 이 부분이 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거나 이게 인위적인 두개골 변형입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기록한 삼국지에
우리 한반도 남부에서 편두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애가 태어나면은 머리를 눌러 편두를 했다. 이 기록만 나오고 그동안 몰랐거든요. 발굴하면 다 나옵니다. 기록에 있는 거 발굴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려졌던 것이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인데 김해, 경남 김해에 예안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예안리에 가야 무덤을 발굴을 했더니 뼈가 많이 나왔어요. 뼈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그것도 보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그 뼈는 지금 부산대학 박물관에 다 갖다 놨어요. 지금은 그게 보고인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제 앞으로 하면 됩니다. 앞으로 연구하면 됩니다. 아, 이거 뭐 오염돼서 어떡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기술이 대단합니다. 예, 화성 그 사건 보세요. 대단합니다, 기술이. 그래서 그 편두인골로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낸 가야 때의 할머니를 얼굴까지 복원을 한 거예요. 얼굴까지. 예,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전 하고 있는 경산의 임당동 고분군 5세기, 6세기 신라 고분, 지금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여기 200개 채가 넘는 뼈를 봤더니 편두인골이 엄청 많은 거예요. 편두인골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극 만들 때 조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의외로 삼국시대 때의 편두인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구려 벽화를 보더라도 고구려 사람들의 여기 이마 각도가 완전히 뒤로 넘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뾰족하게 솟아가지고.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경주에 금방울이 나왔다 해서 금령총이라고 부르는 경주의 5세기경의 신라 왕자의 무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신라의 귀족이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머리에 관모를 썼는데 이 머리에 쓰는 관도 이렇게 꽃갈처럼 이렇게 머리 정수리에 올린 관을 이제 관모라고 합니다. 관이면서 모자가 돼서. 근데 되게 관모가 실물 보면은 이게 바닥 부분이요 되게 좁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에 얹는 거예요. 얹고 끈으로 묶는 겁니다. 이렇게. 푹 눌러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 보면은 이 각도 보이세요? 머리가 얼굴이 있는데 엄청나게 여기 이마가 뒤로 넘어갔죠. 편두입니다. 편두. 그래서 이 편두인골을 왜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관모를 쓰기에 더 폼나게 뒤로 딱 머리 눌러가지고 뒤로 딱 대면서 여기에 관모를 씌우는 이런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 생각을 했거든요. 제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서로는 금방 무너집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하고 나서 며칠 뒤에 혹시 보신 분 제가 사진 갖고 왔는데 나주의 정초원이라는 데서 또 무덤 발견돼가지고 또 뭐 왁 난리가 났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거 몰랐거든요. 예, 이렇게 한 주 사이에 막 새로운 지식이 쏟아지는 분야가 저희 고대사 쪽입니다. 다이나믹하잖아요. 예, 최근에 이 편두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보면은 바로 이 예안리에서 나온 뼈를 가지고 편두인골들을 쭉 정리해 봤더니 특별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었더라. 이런 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예,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럼 편두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갖고 했을까? 병을 앓았는가? 아니면 그 전체 집단 마을에서 어떤 특정한 집안, 가게 사람들이 한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민족지 자료, 그렇죠? 한국만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태평양 이런 지역에서 어떤 편두의 룰이 있는지 이런 걸 보면은 또 되는데 할 게 많아지는 거죠. 예, 뭐 편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뼈 가지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제가 정말 저를 놀라게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6세기 초반에 일본의 군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군마는 지금 동경의 동북쪽 우리 관동 대지진 대학살 일어났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군마에서 하루나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지금도 활화산인데 그때 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화산에서 나오는 막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나옵니다. 뭐 가스도 나오고
가벼운 이런 경석이란 돌도 나오고 막 재도 나오고 막 이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마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둥바둥 도망가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상태 그대로 묻혔습니다. 폼페이예요. 그래서 일본의 폼페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에겐 비극이지만 후대 역사학자, 고고학자에게 너무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살던 마을이 그대로 폭삭했으니까 그 돌만 걷어내면은 AD 6세기 전반 매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쇼킹한 유적이 이름이 되게 깁니다. 카나이 히가시 우라 8글자네요. 라고 하는 유적. 저도 이거 몇 번 만에 외웠습니다. 하도 많이 가서 이제는 외우는데 카나이 히가시 우라라는 유적이 도로 만들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나오니까 도로 중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너무 이게 막 가슴이 그때 저거 보면서 자,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전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아빠, 엄마 그리고 애 둘, 4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간 발자국도 막 나와요. 왜냐하면 화산이 이 한 번에 분화지만 크고 작은 8번의 분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죽은 거는 3번째, 4번째 사이예요. 그러니까 빵! 한번 그러고 이상하다. 엄마, 아빠 왜? 준비해. 또 빵! 3번째 하고 나서 그 재를 밟고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큰 게 빵! 하고 나서 4명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가족이 막 서로 살려고 막 가다가 애 둘 묻혀 죽고 부인 옆에서 죽고 아빠 옆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빠는 저렇게 고스란히 통째로 떠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의 뒤통수는 깨졌죠. 근데 이런 자세였던 거예요. 갑옷을 입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뭐 신에게 빌었는지 이러다 돌아가셨는데 뒤통수는 많이 깨졌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투구에다가 코를 대고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분의 갑옷이 쇠갑옷 플러스 여기서 동물, 특히 소뼈로 만드는 비늘 갑옷이 나왔는데 일본의 그런 갑옷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딱 한 점 동북아시 어디 있느냐? 서울에 있어요. 서울의 송파구 몽촌 토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야, 이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이거 백제에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얼굴뼈가 남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선 복원했더니 이런 얼굴이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서 돌아가신 부인의 얼굴을 복원했더니 이런 뼈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같은 집단, 같은 인종 같습니까? 왼쪽은 어디 같습니까? 한반도에서. 일본 학자들이 저 왼쪽의 얼굴은 서일본, 큐슈 아니면 한반도, 즉 이 군마 관동하고는 거리가 먼 지역이다. 딱 답을 내렸어요. 이분 얼굴도 군마 쪽이 아니에요. 후쿠시마, 일본의 동북지방 그 얼굴이에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요. 이분들의 뼈를 가지고서 과학적인 분석을 했더니 이분들이 주로 먹었던 음식, 살았던 지역은 우리 동해에 접하고 있는 나가노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후쿠시마 출신의 재지 일본인 여성과 한반도에서 흘러간 이주민 남성이 웬일인지 결혼을 해서 나가노에 살다가 그 애 둘은 분석을 해봤더니 애 둘은 태어난 데가 군마래요. 그럼 두 분이 나가노에서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군마로 이사해서 군마에서 애 둘 낳고 살다가 6세기 초 어느 날 온 집안이 같이 이렇게 비극적인 뼈가 말하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이 과학적인 이 발달에 의해서 그 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지역의 음식을 먹었는지 뭐 이런 걸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정말 이제 역사학자가 이제는 뭘 해야 될지. 저는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을 친하게 지내면 돼. 네가 어떻게 다 아냐 이거. 그렇죠? 역사학자는 이거 오케스트라 이거 지휘하듯이 자 여기 뼈 아는 분 와 도와주세요. 여기 토목공학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역사를 풀면 되는 것이지 이거 다 하려면은 편입 의대도 가야지 뭐 공대도 가야지 언제 갑니까? 자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 교과서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동떨어진 19세기 후반 거 배우고 있습니까? 시기는 21세기인데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요 예안니 할머니도 계시고 그다음에 각지에서 나온 우리 인골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복원을 해요. 근데 이게
얼추 맞아요. 엉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 실제로 이런 걸 실험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사진이 있고 인골이 나오고 그 인골에 붙여봤는데 사진하고 어떠냐? 거의 맞습니다, 이제는. 최근에 이제 바로 이 임당, 경산의 임당, 나중에 쉬실 때 한번 쳐보십시오. 거기서 나온 뼈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복원했더니 40대 그 임당 고분군에 묻혀 있는 신라의 귀족 여성의 얼굴이 탁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은 16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강제로 순장당해서 묻힌 경남 창녕의 송현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창녕 지역에 살았던 소국의 왕족들의 무덤인데 거기에 순장당한 어린 여성입니다. 뼈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선 여러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는 16세, 여성, 영양 상태는 의외로 좋았다. 그리고 얼굴을 가지고선 복원했더니 약간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래서 송현동 고분에서 나왔다. 이름을 송현이라고 불리는 순장당한 비극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하고 나서 며칠 뒤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강의했는데 금요일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하고 또 며칠 뒤에 또 딴 얘기할지 몰라요. 저를 너무 몰아오지 마시고 자료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나주에 다시면의 정촌이라고 하는 6세기 초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서 발굴한 뼈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그 지역을 다스리던 우두머리인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우두머리를 남자라고 생각했잖아요. 뼈가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페미니즘 역사학에서 또 큰 성과가 되는 거죠. 전라북도 익산에 쌍릉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게 대왕묘고 조금 작은 게 소왕묘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대왕묘라고 불리는 큰 무덤은 남편 무왕의 무덤, 작은 무덤 소왕묘라고 불리는 무덤은 선화공주의 무덤이라고 믿어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한 여인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예. 사택 적덕의 따님, 이름은 없지만 어떻게 된 거냐? 풀어보자. 그래서 대왕묘를 발굴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발굴을 했는데 일본인들이 다 독을 당했어요. 이미 기록에 고려 때에 이미 독을 당해서 독을범들을 감옥에 넣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놓쳤느냐 막 이런 문제가 되고 할 정도로 이미 오래전에 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독을 하고 나서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이빨 몇 개 하고 관 뭐 이렇게 나온 것만 총독부, 지금은 국립 뭐 흘러 지금 국립전주박물관 전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러냐? 한번 다시 한번 보자.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보면 또 모르니까 다시 보자 해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하고 원광대학교가 함께 발굴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일본인들이 발굴했을 때는 이렇게 돌로 만든 관받침 위에 관이 이렇게 폭삭해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바로 이제 무덤의 구조는 전형적인 백제의 왕릉급입니다. 사비기, 한성 즉 서울, 웅진 즉 공주, 그 다음에 사비 즉 부여 그래 있죠. 그 사비기의 전형적인 육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에 잘 다듬은 돌로 만드는 왕릉급이에요. 그리고 가운데에 큰 돌로 관받침이 있고 이 위에 관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나무 상자가 하나가 이 관받침 위에 딱 정치되어 있는 거예요. 흐트러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발굴한 사람도 잘했어요. 열어봤더니 뼈가 있더래요. 빨리 닫았습니다. 빨리 닫고 이 뼈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학제적인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거 뭐냐? 뭐 손으로 만져보고 이랬으면 안 되는데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골 카드 보여드린 것처럼 뼈가 막 잘게 부스러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선 역사학자, 고고학자 함부로 만지지 않고 카톨릭 의대 쪽에 이제 같이 의뢰해서 조사를 했더니 뼈를 쭉 부위별로 해보니까 이건 한 사람 분이다. 왜냐? 왼쪽 팔뚝 뼈가 두세 개 나오면은 최소한 두세 명인데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 뭐 턱뼈는 하나, 다 한 벌씩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의 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실제 뼈예요. 뼈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3D 프린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뭐 집도 짓는다면서요. 야, 그거 좋네. 집도 지어주고 그러면 그냥. 그래서 3D 프린팅한 뼈를 가지고선 이 의사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나무 상자하고 바로 이 위에 있는 뼈입니다. 작년에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이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같이 가서 운 좋게 가톨릭 의대 해부학교실 있는 분들이니까 좀 섬찟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도 뭐 인고를 이렇게 만지고 하지만 또 정작 또 병원 가서 이렇게 이거 저 부검하는 이렇게 거기 상 위에서 이제 뼈가 떠놓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 오른쪽에 계신 젊은 분이 이제 이 실험을 이끌었던 그 가톨릭 의대 교수님입니다. 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한 8개, 9개 분야가 다 모인 거예요. 한 분야당 2-3명씩. 그래서 회의했습니다. 회의했습니다. 다 의견이 하나로 모아가는 거예요. 하나로. 뭐 누가 모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백제무왕의 무덤이 아닐 수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수많은 왕릉 중에 삼국시대 왕릉 중에 통일신라 이후 말고 확실히 누구의 무덤이냐가 정해진 무덤은 백제 무령왕릉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법의학, 체질인류학, 유전학, 생화학, 임상공학, 물리학, 암석학, 고고학, 역사 다 동원됐습니다. 정말 학제 간 연구가 멋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주도했죠. 일단 저 뼈는 1인분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팔꿈치의 각도가 이게 남녀 차이가 있대요. 이 팔꿈치의 각도가. 남자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폼 잡으려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안으로 휜대요. 근데 여성들은 이렇게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휜답니다. 또 골반이 있기도 하고 크니까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휜대요. 그 각도를 보니까 이 남성이다. 근데 목말뼈, 여기 목말뼈. 물론 남자 중에도 여성처럼 작은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그 크기가 남자의 뼈에 들어가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의 너비도 또한 역시 유의미한 통계적인, 즉 남자 중에도 또 가늘 수도 있고 여성 중에 두꺼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남자에 가깝더랍니다. 그 다음에 뼈를 가지고 탄소연대 측정을 합니다. 과학적인. 그랬더니 이 뼈가 생명체로서의 시간이 끝난 시점은 620년에서 659년 사이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남성 노인이다. 신장은 보니까 그 당시에 큰 편이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완전히 정말 뒤통수로 얻어맞은 것처럼 역시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 대단하구나. 광범위 특발성 뼈 과다증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좀 또 봐야 돼요. 기억도 못 하겠어요. 광범위 특발성 뼈 과다증. 영어로 DISH라는 병입니다. 이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설이 많은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이 많은 남성에게 걸리고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 분들, 특히 어패류를 많이 섭취한 남성 노년에게서 걸리는 병이다. 익산이 딱 그렇거든요. 익산 지역에 그 풍부한 어패류, 거기 웅어 등등 해서 참 얼마나 참 먹을 거 많아요. 이 이야기는 잘 드시고 덩치도 크고 그다음에 문제는 DISH를 앓으면은 말년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침대에 누워서 못 일어난대요. 고통 속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택 적덕의 따님인 왕후가 사리를 봉안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이미 그 시점에 무왕은 알아 누워 있었어요. 돌아가신 시점하고 보면은 1년 반 뒤에 죽거든요. 그때는 이미 알아 누워서 DISH 때문에 거동을 못했을 거예요. 이러니까 그 왕후가 잃은 이 사리를, 그 비싼 귀한 사리를 바치면서 이렇게 빌었구나라고 탁탁탁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온 얘기는 골반에
낙상의 흔적이 있는데 한 3개월 만에 봉합됐다. 아마 이건 말 타다 떨어진 거든지 뭐 이런 것 텐데 여기까지 밝히니까, 그리고 뭐 고고학자들은 더 말할 필요 없이 그 무덤 자체는 백제 왕릉, 부여에 있는 백제 왕릉보다 더 한 수 위입니다. 왕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세기 전반에 나이가 많으면서 돌아가신 왕이면서 이건 무왕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하나가 없었지만 이게 무왕의 무덤이다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뼈가 그 무덤의 주인공을 밝혀준 아주 좋은 해피엔딩입니다. 서가 영감